중앙일보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한국 매니페스토라는 것은 공약 행거를 갖다 실천하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민간 단체인데요. 이 두 단체가 그 후보자들 공약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보니까 419명이 공약한 내용을 보면 1017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후보들 중에서요, 김영로 후보가 전남 제주 간 해저 고속철도 건설과 목포 보성 간 철도 건설 사업, 완도항 배후 부지에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등 사업을 갖다 발표했는데요. 22조 669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전남에서 제주까지. 그러니까 이분이요, 해남 완도 진도니까 아마 해남이 땅끝이니까 해남에서 제주도까지 해저로 고속철도 KTX 같은 거를 판다는데 참 대단합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몰랐고요. 자, 그래서 이 국민의당 후보의 68%, 정의당 후보의 49%, 새누리당 후보의 36.7%,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5.6%가 이런 공약과 관련되는 이 내용을 갖다가 예산인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제출해 달라니까 제출하지도 않았답니다. 사실 선거 때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 기분 나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공약을 다 내걸었을 건데 그걸 제출하기조차도 꺼린다 하면 얼마나 엉터리니까 그랬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 거 그냥 주면 돼요. 저는 선거 안 해봤습니까? 선거하기 전에 공약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 달라 하면 주면 되지요. 그거 안 줬다는 거는 한마디로 뻥쟁이 공약들이나 사기 공약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한 장 보내면 될 일을요. 문재인 대표가 주말에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1박 2일로 광주에 갔다 왔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밤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진에 올라오고 이런저런 했는데 좀 지나치게 띄우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도 보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김종인 현 대표죠. 난 김종인 전 대표고 문재인이 현 대표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대표인지 가끔가다 헷갈립니다. 어쨌거나 김종인 현 대표가 전 대표를 보고 오지 말라고 했고 일부 후보도 오지 말라 했는데 광주에 김대중 씨 삼남을 데려가서 망월동 노역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또 도심을 휘젓고 다녔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 저는 누구 편을 들 이유도 없고 편 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야당이 정신 좀 많이 차려야 된다 생각하고 안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이 어떤 이 자세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민들한테 제가 이 뉴스를 해설해 드리는 게 제 입장이라면 제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관계 도움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저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지금 호남의 지지도는 1, 2, 3, 4월달 오는 동안에 1월달에는 국민의당으로 기울어 있었고 김종인이 1월 20일쯤 와서 2월달이 접어들면서 역전이 되어서 또 더민주가 한때 국민의당을 2배쯤 앞섰습니다. 국민의당 완전 가딱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20일 날 며칠을 참지 못하고 비례대표 파동으로 김종인을 떡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실제 주인이 우리다 하고 친노가 문재인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불과 2주 정도의 기간 만에 이래 뒤집어진 겁니다. 자, 한 나라의 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2배 앞섰다가 또 2배 반토막 났다가 또 2배 앞서는 이런 널뛰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아무리 호남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호남인 분들 스스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 정치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오랫동안 차근차근 쌓아가는 지지여야 되는데 실망했으면 완전히 버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안철수와 문재인을 놓고 니를 찍을까 하면서
애정이 교차하면서 거의 지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널을 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놈이 좋았다가 한 번은 미웠다가. 자, 이런 속에서 문재인 대표가 여러 번 가면 김 빠지니까 마지막에 한 번을 가는데 극적으로 가자. 자, 거기서 뭘 이야기해? 호남에서 안 밀어주면 대선 안 나가겠다. 정계 은퇴하겠다. 그 이야기 하자. 그리고 모양은 무릎을 한번 제대로 꿇자. 자, 고개를 철저하게 숙여서 조리돌림 당하는 모양을 하자. 마치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막 퍼부어대던 그런 코스프레를 해야 이번에 여론이 바뀐다. 근데 그런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1일 날 내일이죠. 한 번 더 간답니다. 선거 전날요.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 제가 볼 때 좀 바뀔 거라고 보고, 리얼메타 이택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석이 10석에서 7석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를 보였다. 저는 개인적 전망으로 보면 지금 호남에 있어서 의석수가요, 국민의당이 13석, 더민주당이 5석, 13대 5 정도로 돼 있다. 나머지 10개 정도는 누가 될지 모른다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더민주당이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이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마디로 안철수 의원이 더민주당을 갖다가 완전히 꺾어버리려면 수도권이나 영남 충청에서 나름대로 선거 초창기부터 노력을 해서 성의를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고른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오직 그냥 호남에만 올인하고 자기 지역구만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더민주를 앞선다 하더라도 철저히 호남 자민련, 과거에 자민련이나 국민중심당, 공화당처럼 신민공화당처럼 결국 호남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 정당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호남 정서가 안철수도 죽이고 싶지 않고 카드로 살려놓고 이런 입장이니까 결국 교섭단체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문재인과 안철수 둘을 끌고 가는데 한쪽을 완전히 죽여버리면 곤란하다. 이런 심리가 발동될 걸로 봤어요. 문재인 쪽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110석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려면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이겨야 되는 의석이 나와야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이 뭐 107석이니 102석이니 아직 기준도 좀 헷갈립니다만은 그게 안 돼가지고 또 호남에서도 져가지고 정계를 은퇴할 일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질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유하고 떠도는 호남의 정서가 결국은 이번에 더민주당을 갖다가 미워하는 쪽으로 마지막에 확 쏠렸는데, 그 부분이 또 마지막에는 한 바퀴 더 턴하는 쪽에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 호남 정서를 갖다가 분석하는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입니다. 요즘 뭐 패널들 보면 호남 분 중에 뭐 패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뭐 본인이 박사인 듯이 호남 정서를 손에 올려놓고 주무릅니다. 아니, 보름 사이에 이렇게 확확 변하는 정서가 호남 정서입니까? 그것이 과학입니까? 저는 거기에는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이요, 일종의 감성과 한풀이 이런 것이 섞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남 정서를 꿰뚫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은요, 한마디로 이 주술, 미신, 샤머니즘 같은 부분을 과학으로 해부하려는 것만큼의 어리석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정서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내년 대선을 겨냥을 해서 누구를 선택할까 하는 부분에서 문재인도 시원찮고 안철수도 시원찮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는 상황에서 떠도는 그런 어떤 심리 상황을 반영하는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문재인은 한 대 때리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저 무릎 꿇으서니 한 대 때려달라고 업소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요 말도 안 되는 맹분을 가지고 또 말이 되도록 여론이 뒤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9일까지 선거법 위반을 84건을 적발했는데요. 19대 총선 때 24건보다 3,500가 늘었습니다. 자, 84건 중 고발과 수사 의뢰가 21.5%에 이를 정도로 악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18건이 이미 선관위가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번에 또 이 문제가요. 새누리당이 141개 선거구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해서 후보를 정했는데요. 여론조사가 이번 선거에 이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됐는데, 근데 여론조사가 남발되면서 이를 악용하면서 여론조사로서 후보를 뽑는 것이 옳으냐라는 회의론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봉이 김승달식 엿장수가 수두룩하다는 건데요. 전남의 한 선거구에서는 사천작전이라는 말이 도는데, A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유지해온 배경에 일반 전화 4,000대를 휴대전화 몇 대로 착신 전환해놓은 조작행위가 이렇게 있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집전화를 4,000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휴대폰 몇 개에서 다 받을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오면 그 4,000군데로 온 여론조사 내용은 몇 명이 혼자 앉아서 답을 다 하는 거죠. 자, 이 지역의 B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철수가 와도 못 이긴다. 여론조사를 믿지 말 걸 당부한다 이러는데요. 실제 여론과 동떨어지게 A 후보의 여론이 계속 잘 나오면서 유권자들 사이에는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도 도니까 A 후보가 4,000대 착신 전화를 해지해서 최근에 여론이 좀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사례들도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게 충분한데요. 부산의 한 교수는 지난 1월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수치를 마음대로 지어내서 자신이 지지하는 D 후보를 선호도 1위로 이렇게 1위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뿌리기도 했고요. 경북의 한 지역구에서는 영세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인구수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자기 마음대로 부여하는 엿장수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론조사에서 가중치를 이렇게 부여한다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남녀 20대부터 뭐 60대, 70대 이렇게 숫자를 걸맞게 또 직업군에서 뭐 농업, 화이트 칼라 뭐 이래가지고 그걸 채우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뭐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데요. 저거가 무슨 신입니까? 가중치를 부여하게요. 앞으로 여론조사가 채우지 못하게 되면 못하게 하고 샘플이 적으면 발표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여론조사가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 조사 내용을 흩트립니까? 미국에 한번 보세요. 지금 각 주별로 뭐 이 프라이머리니 이런 걸 하는데 여론조사 내용이 크게 안 다르지 않습니까? 결과하고요. 더 큰 문제는 조작으로 의심되지 않는 여론조사도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부산의 북강서갑의 여론조사 결과가요. 부산일보 조사에서는 더민주의 전재수 후보가 13.3% 앞서는 걸로 나오고, 같은 또 부산의 유력지 국제신문 조사의 다음날 그 여론의 조사에 의하면 박민식이 12.9를 앞섰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수치만큼 차이는 아니지만은 2, 3일 사이 여론조사 순위가 여러 번 매번 할 때마다 바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 이야기한 이런 부산 북강서갑의 여론조사 내용은 각각 13%씩을 앞서고 뒤서고 하는 조사가 이틀 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표본 집단 추출 방식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은 물론이고 규모가 있는 업체들도 지역구 유권자들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즉, 이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평일날 낮에 조사해버리면 집전화로 거의 20에서 40대가 안 잡힐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또 별로 안 잡힐 겁니다. 반대로 일요일날 낮에 조사하면 2에서 40대가 일요일날 오전에 하면 확실하게 잡힐 겁니다. 그리고 동네가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는가, 안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이 일반 재래식 주택단지를 조사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 동네별로도요, 이 강남과 딸동네가 서로 완전히 그냥 같은 선거구간에 같이 공존하는 이런 동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회사들이 돈 벌려고 눈이 멀다 보니까 이 표본 집단 추출도 신경을 안 쓴 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뻔히 어떤 답을 할지 아는 응답자를 모아놓고 자기들이 표본 집단을 저거 임의대로 여론조사가 밀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도 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한 호남의 이 지역구에서는 27일과 31일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6에서 22%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응답률에 따라서 1, 2위 격차도 8%부터 19%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선관위가요, YS 때인 96년대 15대 총선부터 있었던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가능하게 했던 결정들을 이제는 좀 이렇게 풀 거는 풀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해서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02년 대선 때는요,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이 한 2,000명 여론조사해서 그 중에서 불과 한 80명, 뭐 최종적으로 보면 한 20명 정도의 결정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사실상 결정되도록, 뒤바뀌도록 이렇게 한 여론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가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여론조사의 폐해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총선 때는 통진당이 또 이 자기들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갖다가 아주 조작하는 내용을 시도하기도 했죠. 자, 이제 여론조사를 허용해야 된다면 그 여론조사를 실질적인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